무소품 써는 거 그냥 보면서 가볍게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냥 먼저 읽겠습니다. 철학사와 철학사론, 한국 현대 철학사론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논의 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유시대가 식대한 한국 현대 철학의 규모와 깊이를 천착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전통의 토대가 될 관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제목도 그렇고 이 책은 당연히 전자의 작업에 아무도 충실해서 2천 쪽에 육박하는 분량을 걸쳐 한국 현대 철학사를 치밀하게 추적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텍스트의 내용을 뛰어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름 아닌 기억의 요청이다. 비주류로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우리 철학의 의미와 저력에 관한 그 상실의 현실이 보여주는 참담함에 대해 상기하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유실된 전통을 상기시키려는 일종의 충실한 사적 정리 혹은 정보모험 정도로 이 책의 의미를 반영하면 그 가치를 적절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진중한 전원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철학사로는 그처럼 우회적인 전원 이외에 적극적인 주장 또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진지함이 묵묵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점에서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한 주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사로는 하나의 철학사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진지함의 적극적인 철학적 주장이자 인물이다. 원실에 대한 역사 소설은 대상의 선택, 사건의 경쟁 판단, 저술의 관점 등에서 기록자의 주관적 스펙트럼을 통과함으로써 일정한 주장과 입론이 됩니다. 철학사는 일종의 역사적 저술일 뿐 아니라 지성사로서 무엇보다 이론에 대한 저술이기에 그러한 주관적 스펙트럼은 좀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철학사는 또한 하나의 주장과 입론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철학사론의 주장과 입론이 사적 저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소극적 수준을 넘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철학사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철학적 주장은 저술 대상이 되는 철학자들의 선택, 그 이론적 내용의 재정이나 그에 대한 경중의 판단, 또그 가운데 관철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글쓴이는 이들에 대한 지상사적 조망을 통해 새로운 전통의 기본적인 방향을 고민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전통의 뿌리가 될 다양한 지성의 원리들에 관해 보기 드문 통합적 사유를 보여줍니다. 철학사론을 단순한 지성사 소설로 규정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래 철학의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보여주는 독특한 사유의 내용과 규모에 있다. 이 책의 제목이 한국 현대 철학사가 아니라 한국 현대 철학사론을 상기하다. 이 철학과 현대 이 파일이 있겠습니다. 철학사로는 개념 정의, 방법론, 문제의식 등에 있어 일정한 전제를 지닙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일부는 도입부에 명시되지만 나머지는 독자에게 그 간파의 과제가 부여됩니다. 책순이가 저주에 밝히고 있듯이 철학사로는 비전문가 혹은 초신자를 위한 책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 및 사상사, 나아가 철학 이론 등에 대한 일정한 사전 교양 없이 읽기에 버거움이 있다. 게다가 논의 전개의 저변에 깔린 전제에 대해 분명한 안내마저 없으니 그리 친절한 책은 아니다. 다행히 그러한 전제에 관해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독서에 큰 지장은 없으며 아울러 그러한 전제 자체가 토착 이론의 전통에 관해 일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이다. 이 전제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철학의 규정. 철학사론에서 철학은 소질과 원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학문으로 되어진다. 따라서 철학과 철학적 전통이란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분리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철학의 출발과 비교를 역사적 현실과 강하게 연관시키는 이러한 규정은 철학사론이 선택한 철학자의 능력, 작품의 철학적 풍토에 대한 책순의 비판적 논지 등에 관해 일정한 설명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직업적인 철학 연구자 혹은 제도권 내 공과학문적인 철학을 연구해 둔다면 너무도 미질적인 직업, 종교, 삶을 영위했던데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더욱이 비학술적 언어, 감정의 혼입 등이 두드러지는 이야기가 철학사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까닭도 쉽게 이해됩니다. 아울러 공인된 학문적 업적이 퍽퍽한 학계의 인물이 철학사론에서 거론조차되지 않는 이유 또한 불명이 된다. 철학사론의 철학은 적어도 제도권 내 공과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다. 철학사의 시기들은
그 철학사론이 말하는 존재는 통상적인 역사적 시기보기법과 동일하지 않고 철학사로는 초제후에 대한 저술로 시작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초제후는 공학의 교조로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나고 죽은 즉 일반적인 역사 시기 구분의 형식을 근거할 때 근대도 현대도 아닌 그 어중간에서 한국 철학의 전개가 시작한 것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책스미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현대적 철학자들의 출현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통상적인 역사적 시기 구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인 역사적 시기 구분과는 다르더라도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현대를 구분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막연하게 20세기를 현대로 바라보는 듯한 언급 이외에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시기 구분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찾는 것이 독자의 몫이란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철학사론이 상정한 현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출발점으로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원시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원리의 전환, 과학기술의 효용성 원리, 과학기술과 효용성 원리의 지배력 증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폭발적 확산 등 현대사회의 특징이 우리 역사 속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등장하면서 전통사회의 틀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변화했던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출한 현실적 변화에 부응하는 이론적, 실천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학의 세계, 주자학적 기반이 약화되고 초고 철학적 사유가 도입, 수용되는 가운데 이를 융합하여 불안하며 부당한 현실을 독창적으로 사유하고 실천적으로 파괴하려는 지도가 이루어졌던 시점이다. 철학사론의 전개는 바로 이러한 시점을 출발점으로 강조하기에 역사학의 전개와 확연히 구분된다. 철학사론은 이러한 철학 기종 및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최재우, 최시영, 이도나, 김기정, 낙선, 이기, 서유, 신채호, 이혜영, 이건창, 박은실, 전병훈, 박정호, 한석헌, 신남철, 박지우, 신유기를 선별하여 다룬다. 홍대용, 최한기, 이건승, 이건박, 한용인 등 5인의 경우 목차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책의 내용에서 주요 인물로 다뤄진다. 물론 철학과 현대에 대한 책스미의 독특한 시선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철학자의 능력이 필연적인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전제 위에서 목록의 내용은 다소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철학사론의 전제는 논의 전체에 걸쳐 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 완강하게 관철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요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갔을 때 이게 12부분 뭐 제가 추가로 덧붙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유기성 쌤하고 좀 약간 뭐 추억과 비슷한 거랑 좀 작가인데 저는 이제 실제로 여기 서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고 저는 이제 철학적 현대, 철학적 모던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상사에서는 우리 사상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성 쌤이 책을 볼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대 철학자로 결국 현대 철학자로 묶었던 기준이 좀 나타나 있는지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2015년도에 이기정 선생님 건대장이 어떻게 세미나 이기정 선생님 책 가지고 세미나 우리 심포지엄 했을 때 그때 발표했던 논문이 한국 현대 철학사의 방법과 관점이라는 논문을 한편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현대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제목에 드러나는 철학사의 방법과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네, 현대라고 하는 시기를 철학적으로 현대라고 하는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2015년도 한국 현대철학과 모던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제목은 다르지만 거기서 현대 철학적으로는 그냥 소극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발표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 논문이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갔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유기성 선생님이었어요. 유기성 선생님이 제가 그 견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심사평을 보내셨거든요. 그걸 오늘 같이 공개하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통 심사위원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심사를 했는지. 근데 그 윤성 쌤은 이 문체 자체가 거의 지문이기 때문에 그 보면은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걸 갖고 오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뭐 장문의 그 심사평을 보내주셨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철학사를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제일 궁금해하고 끝까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못다하신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반대로 묶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랄지 아니면 그 철학사 거주가 관련된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아마 살아계셨으면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시지 못하고 저도 듣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잠깐 읽는 거를 멈췄던 게 이 철학사 시기 구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견대로 묶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저한테는 커서 2015년도에 그 시대화 철학에 제가 논문을 그 한국 철학, 한국 현대 철학과 모던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 이 심사위원이 이제 이입성 선생님이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한국 현대 철학에서 모던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문제제기 정도를 하는 논문이었는데 별다른 이제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국 현대 철학사론을 약간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 선생이 아주 혹독한 심사평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같이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갖고 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생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현대를 규정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작업이고 그 장기간에 여러 사람들이 듣는 이 어떤 성과의 누적 같은 게 있어야만 규정이 가능하다. 뭐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해서 이 한국 현대 철학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현대에 대한 철학적 의미의 규정, 가상사적 의미의 규정은 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향후에 저한테도 숙제고 저희 함께 공부하는 그 동과원들한테도 이런 된다고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는? 그건 아시죠? 예, 예. 이제 뭐 저희야 유 선생 입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전혀 다른 이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면, 뭐, 대번에 할 수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왜 이 잡다한 인물들이 한국 경제 철학자로 거론될 수 있는지, 이제 이걸 관통하는 어떤 공통점은 뭔지, 이런 걸, 그, 물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 책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게 궁금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일단 읽겠습니다. 그 철학사론의 철학, 경계를 넘는 융합적 사유, 이성주의 넘어 철학사론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칙스미의 적극적 주장과 임무는 장차 우리 철학의 자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원리를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 종합적 사유의 집견이 지성사에서 전례 없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독특한 점을 지닌다. 가령 동학이나 대종교 계열의 사상가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책승리의 관점에서는 근대 이후 철학은 물론 학문의 영토에서 축출된 이른바 영성이 다시 중대한 철학적 계기로서 복권된다. 종교적 열망이나 순교적 치열함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정면된 내성과 직관의 격조는 추론적 이성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한국 현대 철학자들의 암과 실천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것이 책승리의 확신이다. 이러한 태도는 함석헌에 대한 뭐 긍정적 서술, 또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서양 철학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을 비롯해서 여러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묵은 신비주의로 규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대 이후 증폭된 이성주의적 철학 전통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전환의 재현이며
동시에 우리 철학의 전통 내에 담지되어 있던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철학사로는 이성주의와 반이성주의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를 라이프니츠와 베르그송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새롭게 사유한다. 생철학적 전통에 대한 초기 한국 현대 철학의 친화성을 규명함과 더불어 이성주의 및 반이성주의 양자 간의 이론적 근접성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통합적 사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근대 합리론의 비조로 할 수 있는 라이프니츠의 사유, 그리고 베르그송의 생철학이 통념상의 대립적 외피 속에서 실은 어떻게 내밀한 이론적 상통성을 지니는지 추적함으로써 이른바 이성주의의 본래적 지향이 생기의 철학에 근접하는 것이었음을 설득하려 한다. 엘랑기탈과 순수지속을 통해 존재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했던 생철학적 사유는 이성주의의 건설적 함의를 아우르며 그 너머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근대 서구 철학의 주요 전통을 통합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철학사로는 우리 철학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가능성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최재우 등의 동학계열 사상가를 비롯하여 대종교 계열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약동불식의 원리를 중심으로 인간 삶, 역사, 사회, 자연, 우주를 아우르는 장대한 사유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성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 했던 생철학의 지평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사유의 규모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철학사로는 서양 철학의 주요 전통들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심원함 그 이상을 우리 철학의 전통 내에서 모색한다. 동과 서의 융합, 그리고 새로운 전통의 정리, 나아가 철학사로는 동서 철학의 연결과 융합을 위한 사유의 단초를 퍽 독특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문명적으로 격리된 이질적 사유의 전통과 체계 사이에서 개념적 비교에 집중하는 일반적 시도와 다르다. 예컨대 이도나의 경우처럼 전통적 이학의 교양, 그리고 당시에 전래된 서구 사상이 그 사유와 실천, 나아가 삶 속에서 어떻게 융합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동서 철학의 접합과 혼용에 대한 철학사론의 사유 및 서술의 방식이다. 이는 신채호, 신남철, 박지우, 박종홍 등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철된다. 반대로 라이프니츠의 경우 중국 성리학의 수용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한국 현대 철학자와는 역방향의 융합을 보여준다. 여기서 동서 철학의 융합 과제는 전통 사상의 시대적 재편 혹은 외래 사상의 주체적 수용으로 압축되고 이는 다시 보편적인 철학적 과제를 형성한다. 즉 동서 철학의 융합에 대한 글쓴이의 사유는 우리 철학의 전통을 수립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응급실 보편적인 철학적 과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철학과 과학의 통섭, 철학사론에 담지된 또 다른 통합적 사유이자 인론은 이른바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다름 아니라 철학과 과학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사유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은 협소한 계량적 스펙트럼에 갇힌 도구적 이성의 산물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생명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것이었음에도 그 가시적 성과로 인해 점증적인 지배력을 발휘했다. 근대과학의 발전은 그에 따른 실리는 자체하고 지성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화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철학적 전통에 녹아들어 있는 광범위한 반과학적 경향은 근대과학의 철학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철학과 과학에 대한 그 철학사론이 융합적 사유는 근대 과학에 대한 이러한 그 비판적 통찰에서 출발하고 나아가 현대 과학의 전개 방향에 의해 크게 고무된다. 철학적 사유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했던 근대 과학의 패러다임과 달리 현대 과학은 철학적 사변과 융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이로 인해 철학사람은 철학과 과학의 융합, 따라서 과학적 사유와 교호하는 철학적 사유의 재정립을 미래 철학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 좀, 그, 빠졌다고 할까요? 이런 융합적 사유를 이 선생님이 현대 철학사론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했을 때, 좀 여기 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락시키기도 좀 애매한 지점은,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현대 철학자나 아니면 이규성 선생님이 그 가능성을 봤던 동서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신중하게 높이 평가를 하시지만 반대로 굉장히 또 그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많거든요. 아니면 그 현대사회의 어떤 뭐 정치,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사유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시는 걸 봤을 때 이런 이제 융합적 사유와 더불어서 하나 덧붙인다면 그 뭐 현실에 대한 뭐 비판적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 말은 한국 현대 철학자론인데 한국 철학자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서양 철학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읽으면서 정보량이 일단 좀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강하게 받으면서 몇 달 동안 읽었거든요. 그 뭐 이렇게 대충 자기 주장을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튼 뭐 상당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수업의 흔적들이 공부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서 철학에 대한 뭐 융합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학에 대한 비판 혹은 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가졌던 문제의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제 견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뭐 최근에 철학도 그렇고 아무튼 학문적인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융합이나 뭐 통섭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뭐 연구재단에서도 그렇고 그 분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경계가 너무 강하게 나뉘어버린 분과 학문들 사이에 방금 뭐 이기성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철학과 과학의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 원거리에 있는 학문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철학하는 이런 그냥 이 개별 학문 내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재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그 이규성 선생 같은 이런 스타일의 그 철학자를 보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자기 전공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과가 있으면 그 특정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학생들은 거기서 이렇게 분리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 계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정생과 같은 이런 그 사유를 하면서 좀 더 이게 진전할 수 있으려면 그 지금 뭐 몇 개 대학 남지도 않았지만 철학가들의 어떤 공통 커리큘럼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동양 철학 전공, 뭐 서양 철학 전공, 뭐 이렇게 전공별로 다 나뉘어서 서로 그 나중에 이제 그 끝까지 가면은 이제 지식들이 호환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그 우리 철학과 미래의 철학, 전통의 복권을 주장하는 이유, 이성주의 및 반이성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시도, 동서 철학의 단절을 넘어서려는 노력, 철학과 과학의 융합적 사유 등은 주지하다시피 적어도 철학이라는 학문의 영역 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밖에 안과 박, 뭐 수렴과 발산 등 통합적 상상과 사유를 요청하는 범주들이 철학사론에 범람하고 또 논의전개의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철학사론 논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런 통합의 사유 시도들이 의미심장한 까닭은 우리 철학에 대한 철학 통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전부터 있던 이러한 그 요구와 시도들을 단순히 지적 국수주의에 입각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학에 대한 치밀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그와 같은 통합적 사유의 풍부한 단초를 찾아와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은 근대 서구 철학은 물론 중국, 일본 근대 사상에 대한 연구와 병행됨으로써 이에 기반한 통합적 사유를 더욱 충실한 것으로 만든다. 물론 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 한국 현대 철학의 역사적 흐름을 차분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이가 있다면 아마도 실제 독서 과정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뭐 동과 서, 고와 금, 철학과 과학, 그리고 종교,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이
그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이고 정연한 논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버리고 이 고단한 정복만을 강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통적 이학에 대한 철학사론의 비판적 기조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그 전통 이학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경우 혹은 이학의 외연을 주장 너머로 확장할 경우 식스미가 강조하는 내외 합의의 통합적 경지가 이학의 집단에 부재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오늘 참석한 박민철 선생이 시대와 철학 지난호에 그 제가 이제 이주성 선생님을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 반비판은 이제 합리적인데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게 지금 보니까 이제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주성 선생님이 비판했던 전통 이야기 문제는 조선 시대 아무튼 뭐 이 중후기 이후에 이 주작을 가리키는 것이 어떤 대변시라고 대비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론의 뭐라고 할까요? 이 원전에 담긴 이 취지하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이 정치에 응용했던 뭐 관료들의 문제하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국 현대 철학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이야기 토대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어떤 이는 평가자라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 절상된다. 이거는 뭐 어쨌든 좀 이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비판은 아닙니다. 이주 선생님이 본인도 모르게 편애하는 비우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좀 좀 전통 학문 이런 걸 좀 공부한 사람들 그런 좀 토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박하시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이 의도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처럼 전통적 이학을 바라보는 식스미의 분열적 시선은 그 관점이 아직 불안정한 동일 상태에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일정한 한계 및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학사론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까닭은 놀랄 만큼 방대하고 덩치한 연구에 기초하여 영국 철학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지적 전통에서 일종의 전환적 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식스미의 열정 때문이다. 이 전환은 세계 상실과 자유의 인연이라는 한국 현대 철학사의 정신을 선조적인 전통의 정립과 잇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사로는 우리 철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세계 철학을 향해 전하는 충고이며 지나간 사유의 궤적 위에서 미래 철학을 위해 마련한 재원이다. 아무튼 뭐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러프한 말 그대로 뭐 서평이어서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웠던 거는 어쨌든 엄청난 철학자들이 등장한다는 거 되게 놀라웠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이것도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이주 선생이 이 이제 중국 철학사로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제게 주시질 못해서 저도 뭐 따로 구입을 했는데요. 쇼펜하우어 책은 생전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앞에 이렇게 뭐라고 꼭 그런 걸 써서 주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말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내외 통령, 일상지지 이런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지지는 뭐 장자가 이렇게 인간 세편에 나오는 그걸 알겠는데 내외 통령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책 좀 찾아봤더니 토요일 금화정지라고 이 당나라 때 도사 여동긴이 썼던 책에서 뽑으신 거더라고요. 원전은 장자 인간세인데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이규성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학문적인 스타일을 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이규성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책들 중에 제가 서유기를 이정호 스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서유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선생이 남기신 책 중에 서유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다시, 저도 여러 번 다시 봤는데, 이 선생 잘 보면, 이렇게, 그, 막, 그냥 동양 철학이긴 하지만, 대체로, 제가 뭐 이규성 선생한테 직접 공부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잘 보면 이렇게, 암암리에 뭐 도가적인, 도교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게 굉장히 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그 여동빈도 사실은 뭐 당나라 때 도사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 현대 철학서론을 읽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중간 그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되게 좀 숨이 터졌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기 뭐 저기 무협지에 등장하는 무슨 뭐 화산판이 전진판이 하는 그런 무림과 관련된 그 도인들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중양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저는 이병찬 선생님이 뭔가 종교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병찬 선생님은 단순히 이성이나, 뭐 단순히 그냥 치열한 능성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내외가 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도가나 불가에도 도교나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직접적인 전공하고 관련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선생님이 우어 필로소피 오브 매니팩처라고 공장 철학 썼던 우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베리즈라는 인물, 그게 이제 자본론을 읽으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우어하고 베리즈가 저도 뭐 막스가 전공이고 뭐 맨날 자본론을 잡고 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토대 상부구조론 얘기할 때 뭐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갖춰지는 건 자본주의적인 통념이나 뭐 이데올로기가 잡히는 뭐 이런 식의 결정론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구상하려고 했던 거는 훨씬 더 정교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어나 베리지가 실제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맨팩처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노동이 정확하게 이제 분절되기 시작하거든요. 노동이 이렇게 분절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의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발상을 마르크스가 좀 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뭐, 근면혁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공장의 출현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거든요. 근데 이성 쌤이 놀랍게도 우월의 베리스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개론서를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고요. 자본론을 아주 심각하게 읽어야 알 수 있는 스쳐 지나가는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깊이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거론됐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좀 지나칠 정도로 잡다하니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정리하기는 정말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자면 제가 최근에 읽는 게 이제 이병찬 선생님이 번역하신 독일 이데올로기 슈트레너 편쭉 읽고 있는데요. 이병찬 저는 이규성 선생님이 슈트레너도 여기 한국현대 철학사론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루냐면 신체호를 얘기할 때 슈트레너를 다룹니다. 슈트레너가 어쨌든 그 아나키스트하고 관련해서는 거의 조상격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조상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이제 스테르너 얘기랑 신체호가 가지고 있었던 사이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규정 선생님이 쓰신 부분을 이렇게 아까 펼쳐놓고 신체호 쪽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잠시 졸고 다시 책을 보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스테르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대단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 책이 넘어가서 두 책을 나란히 보다가 그, 이, 이 책을 보다가 이병창 선생님 책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렇게 아주 이 체계적인 한국 현대 철학사라고는 저는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지닌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
네, 맞죠. 잘 들었습니다. 한국 현대 철학자론에 대한 전반적인 있는데,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한국 현대 철학자를 정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철학적 목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에 기초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누가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어, 제가 먼저,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이 분위기가 워낙 이규 선생 글에 대한 그 찬양과 뭐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얘기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어, 박민철 선생이 새로 논문 쓴 거 읽어봤거든요. 박민철 선생님 계시죠? 예, 박민철 선생님 논문 잘 쓰셨던데, 이제 저는 약간 중간중간 이게 또,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사실은 이 책이 나왔을 때 중국 연구년 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서평을 이렇게 부탁했었는데 제가 서평 쓸 형편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뭐 바빠서 못 보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 한다 해서 이번에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고 했는데 이게 뭐죠? 시대와 철학 그 24권 3호 2013년 가을호 여기 이제 소위 특집이 한국 근현대 철학 연구를 토론하다 이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 중국에 가 있어가지고 이걸 요번에 다 봤거든요. 쭉 봤는데 보고 이제 마침 박민철 생 쓴 논문도 보고 해서 이미 이제 지금 이 이병수 생 글이 10년 전 글이라서 그 이후에 나온 그 글들이나 평가나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어서 조금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박민철 선생이 좀 이렇게 토론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제대로 뭐 찬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밀수 선생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얘기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 너무 또 선배 그룹이고 또 저는 관점이 또 약간 달라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이정호 선생 있을 때 뭐 제가 이규 선생 글쓰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굉장히 견해가 틀려요. 지금 이병수 선생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면 좀 너무 그럴 것 같고, 박민선 선생이 좀 주도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예, 예, 예. 어때요? 박민선 선생님 참여하시죠? 되게 예, 선생님 우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좀 팍 보고 있다가요. 아까 이병태 선생님이 뭐 이제 박미선 선생이 논문에서 비판했다고 하길래 갑자기 제가 쓴 논문을 지금 막 다시 열어보고 내가 비판했었나? 그 정도로 잊고 있었다가 그런데 제가 반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되게 글을 공격적으로 근데 그 썼던 것 같아서. 비판의 정점이 뭐죠? 좀, 아니, 근데 사실 쟁점이라 할 것 같진 않은데요. 뭐라고 해야 예. 되지? 이거를 그냥 논문 쓰는 레토릭식으로 약간 강조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비판이 아닌 건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말씀하셔서 긴장감을 풀고 있다가 확, 제가, 예, 어, 갑자기, 그,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우선 조금 시간을 좀 주시는, 예.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예. 그 아니, 심각한 비판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서평을 썼을 때 지금 박미철 선생님도 어쨌든 이 선생님하고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하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와 있던 글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썼던 서평까지 이제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는 아까 읽으면서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선생님이
뭐 아무튼 뭐 이학이나 유학이나 그 개념들이 겹치는 아무튼 유사 개념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 주작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유학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 뭐 이론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론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현실에서 실패를 한 것과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의학을 너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 박민철 선생님이 반비판을 했던 거는 그 제가 했던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제 이규성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학관 전체라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비판을 한 거죠. 이 이규성 선생님은 절대로 이 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리가 없겠죠. 이게 전쟁은 정체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내외하게 되면 강자하잖아요. 특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외왕, 뭐 내성 외왕 이렇게 얘기할 때 외왕 이런 사회적인 측면, 또는 실현의 측면, 행동의 측면이고 뭐 그다음에 내성, 자기를 더 수양을 하자는 이런 측면들을 또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자주 신남철하고 정원 선생 두 분을 서로 철학사에서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체로 좀 사회 철학하신 분들은 박정훈 선생보다는 신남철 선생을 더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더 깊었다는 거죠. 좀 더 실전적이고. 그런데 하여서 이두경 선생은 그랬을 때 전체적인 이제 그 입장은 오히려 박정훈 선생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을 쭉 읽어볼 때. 왜냐하면 이제 박정훈 선생은 보다 내적인 어떤 완성, 수양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한다. 그렇죠. 예, 예. 이 신남철 박종 비교하는 거 보면 박종훈 선생의 그 향내 향에도 많이 쓰고요. 박종훈 철학의 영향이 커요. 이 교수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박종훈 선생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변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남철은 그런 어떤 그 내성외향적인 이 동양 그런 이 기본적으로 이규 선생의 그 동양 철학 또는 이규 선생의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병수 선생이 그 내가 2013년 그 서평에서 잘 썼더라고 이병수 선생이. 내가 처음 읽어봤는데 이번에 이거 한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신단철 부분을 요번에 읽어봤어요. 이그 한국 현대 철학사론에 그냥 안 읽어봤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신남철을 무지하게 곡해하고 있다. 왜? 그 시대적인 맥락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쓴 글, 그 다음에 역사적 변화 속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글, 해방 직전의 글, 해방 후의 글, 이런 그 시대적인 그 문제와 시대 상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글들에 대해서 그걸 구분 안 하고 이제 이규 선생이 나름의 형이상학적 관점, 철학사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딜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참 거기다가 이 책 자체 저 인용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남철 글인데 이게 지제 글로 인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제이 왜 들어가는 건 뭐 근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보면서 근데 신남철 평전이나 신남철에 대해서 다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남철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한 80페이지, 90페이지 글이 없거든요. 근데 평가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남철을 평가절하한 게 이규 선생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병수 선생이 그걸 잘 분석해 놨어요. 그래도. 그리고
신남철이 1928년에 20살인가 그래요. 그때 쇼펜하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일본어로 쓴 글이 그 뒤에 정정은이 편집한 데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그 몇 년 사이 변화, 그걸 낭만과 무슨 혁명의 이원성 해가지고 하인의 해석도 엉터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동양 철학에 대한 그런 해석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열함에 대한 해석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박치우나 신남철이나 뭐 이런 평가는 나는 전혀 동의를 못하고, 그리고 방법이나 그 절차나 자료에 대한 그 비평이나 접근도 난 전혀 동의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밀스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철학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게 과연 좋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서양 철학을 가져와서 한국 현대 철학사를 설명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뭘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전혀 독법이, 이 한국 현대 철학사는 독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서양 철학사 싹 빼고 도대체 논리가 어떤 식으로, 시대적인 맥락과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벤트 수행은 굉장히 뭐 그래 보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거죠. 물론 도움이 되죠, 어떤 것들은 당연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 논리를 싹 빼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파악이 될 거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신남철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저는 철저히 역사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박종홍에 대해서 초기 박종홍, 초기 열함이 있어서 그의 철학함의 자세와 내용, 중기, 후기 해방 후, 그 다음에 국민운동에 참여할 때, 그 후에 이렇게 나눠서, 특히나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시대적인 정치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회였거든요. 그 이것은 형사학적인 관점 가지고 쫙 풀어가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전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그, 굉장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주경 선생이 저런 많은 철학자들을 이제 다녔는데, 국내 철학자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자, 뭐, 이런 철학자. 과연 그 철학자들을 객관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서양 철학, 동양 철학에 관계되는 몇몇 것들을 읽어볼 때 정확하다라는 느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김기현 선생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금 선생의 글을 읽을 때, 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이금 선생이 다루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금 선생의 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은 이제 자기의 모종의 마음속에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데요. 이 철학을 다양한 철학자들을 이제 다루는 가운데 그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순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이규선 선생의 바탕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규선 선생이 뭐 상대 철학자들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도대체 이규선 선생이 이런 철학자를 다루는 것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자기 철학이 도대체 뭔가,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인, 시선적인 신앙적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이 선생은 오히려 내면의 완성을 추구해서 박정훈 선생을 정확히 평가합니다. 그러면 좀 이규선 선생은 성장학적이고 또 종교적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렀느냐? 자기 철학의 주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주장은 오히려 또 뭔가 사회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열정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이런 게 우리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내외 합의에 대해서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이기동 선생님이 얘기했나?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나? 조선 주자 비판하는 분. 조선의 유학에서는 그럴 때는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 아까 이병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성 강조하셨고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성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목소리가 들리는 책이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그러면 이제 철학적인 통찰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내성 이런 것만 강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향 자체도 그 글로 드러나지 않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향 이런 것도 이제 읽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을 진짜로 선호하냐면 굉장히 실천적으로 이, 자기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인상적인 건 나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내성만 하는 이런 스타일을 절대로 선호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쨌든 이게 선생님 미니미니한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막 무언하고 막 이런 거대한 자기 이상의 실제로 정신을 펼치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선호했다는 느껴지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글로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종에 대한 높은 평가도 사실은 박종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치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박종은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그 전통적인 학문을 공부했으면서도 그 독일에도 몇 번 건너가고 하이데크 직접 만난 그몇안 되는 국내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결시켰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그 이론적인 완성도나 이런 걸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박정홍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신만철이나 박지호나 뭐 나철이나 아무튼 이렇게 뭐 세상에 막 부딪혀가지고 헌신하다 자기 삶이 다 소진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한 그 애정 그리고 막 이런 공경심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거 보면.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갖고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제가 늦게 와서 이병철 선생님 말씀하신 걸 못 들었는데, 전에 이 책 나왔을 때 바로 그 학술대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 뭐, 대략 이제 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김재현 선생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규 선생님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개자로서 변호를 좀 하자면, 일단은 두세 가지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이병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그 서양 철학자들을 해설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한 어떤 틀에 맞는 부분을 이제 채록하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근거로 쓰시는 건데요. 그 근거로 쓰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자의 역사적인 궤적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걸 선생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다 하나하나 보고 가시고 이 책들은 저희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다루시면서 가신 거예요. 스티르너 같은 것도 저희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꽂이에 여전히 그 일본 스티르너 번역서가 세네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시간차 혹은 그 역사적인 변화가 이런 걸 이해 못 하시거나 하셨던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큰 흐름을 다 해체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뭐 굳이 그 큰 워딩을 찾자면 이제 개체가 어떻게 형이상학적 세계를 감당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개인이 자기 내면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혁명의 에너지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 제일 큰 주제 같은데 거기에 맞는 요소를 뽑아내신 거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학술적 발전을 보여주시거나 객관적인 서술을 하기 위해 이 자료를 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의 학술을 그냥 객관화해서 A부터 Z까지 흐름과 발전의 경로를 보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주의적 입장에서는 선생님 서술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서술의 이 책의 목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좀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신남철에 들어온 온갖 서양 철학자들은 신남철과 함께 블렌딩돼서 선생님의 말로 바뀌는 것이지 실제 여기는 저는 신남철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슈테르너가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그 철학적 허용이 일단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서 서양 철학 다 빼고 쓰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책은 제가 이제 이걸 교종 본 사람으로서 시작은 전근대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남철 박치훈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서양 철학자지, 엄밀히 말하면 한국 철학자일 뿐이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 외에는 사실은 배웠던 그 모든 자원도 다 일본이거나 독일이거나 그렇고요. 현대 언어로 구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서양 철학 빼고 이 사람들한테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치면 선생님이 서양 철학을 쓰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양 철학하고 아무런 지적 교속이 없던 시대의 전근대 학자들을 다룰 때 서양 철학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과 서양 철학을 자기 언어로 쓴 사람들의 서양 철학을 검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달라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 전자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전근대학자들에 대해서 서양 철학적인 그런 개입을 하는 경우를 우리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때도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전근대학자들을 다루시는 방식 역시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향하는 어떤 그 지향하는 철학적 담론 내로 용해시켜 버려서 생긴 문제 같아요. 이 용해 차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탁견으로 보이고 그 전공자가 봐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원래 모서리와 각과 개별 계산값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용해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시다가 도저히 안 풀리니까 절 보고 와서 설명하라 그랬어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 같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교정하는 수준이라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박사 논문이면 자기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그 학자로서 오만한 태도인지 그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박사 논문이에요? 이런 정도 훈련받은 철학자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부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과정, 학문의 발전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본다 그 전공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불편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분 조금 따로 분리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그 일종의 긴장을 갖는 게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 글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지적한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이경 선생의 깊이나 그 폭넓음과 깊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서양 철학을 활용하고 해석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논지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면서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개념적 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번에 이 책 좀 보면서 요번 세미나 한다 그래서 주어가 현대 한국 철학은, 자, 현대 한국 철학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주어가 현대 네, 한국 네, 네. 철학은이에요. 이게 수시로 맞습니다. 나와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규호 선생의 업적 저도 잘 아니까 개념 잘 알고 진짜 네. 많이 배우고 했어요. 내가 그만큼 교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네네. 아니, 진짜 이거를 우리가 옆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 후학들이 할 일은 유 선생의 그 업적을 토대로 뭔가 역할을 해서 한국 철학계 또는 한국 근현대 사상계에 한국 근현대 사상사, 철학 사상사적인 뭔가 기여를 이근 선생 저서를 토대로 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 점에서 선생님, 제가 이제 동의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 네네. 거죠. 네네. 근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말, 저는 선생님 거의 모든 책을 다
제가 어떤 거는 도망가서 교정 안 봐드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받고, 특히 마지막 책은 제가 그때는 이제 그 항암 치료 들어가기 시작하실 때 제가 마지막 3개월을 제가 맡았는데, 제가 저 3개월 교정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어, 지금 제 주어 말씀하셨는 딱 그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화자가 전체를 이해하는 자신과 그다음에 대상화하는 어떤 사람의 담론과 그 사람이 당대에 받았을 평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이거 네 개를 한꺼번에 짬뽕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 시대의 평가인지, 어디까지가 그 시대의 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인지, 이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쁜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읽으면서 앞부분에 그 마지막 그 중국 현대 철학사론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가 어디까지 끝나고 이 평가와 판단이 어디까지 제한되는 것인지 고르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저희가 박사과정 친구들한테도 교정을 맡겼었는데 아무한 그 친구들이 교정해준 거 하나도 손부터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서 끊고 말씀만 드린 것처럼 그 몇 가지의 심정들, 몇 가지의 태도들을 떼어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론 어려웠고요,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읽으실 때 일단, 선생님 글씨는 나쁜 글쓰기는 맞는데요. 판단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틀렸다 아니다라고 가면 사실 건질 게 없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가 조금 저희가 더 많이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그 텍스트와 텍스트가 만들어낸 긴장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텍스트가 만드는 긴장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인지, 이걸 좀 구분하면 보기가 좀 더 낫고요. 선생님이 그 텍스트가 만든 긴장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더 나쁜 건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뒤를 흐리세요. 뭐,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게 굉장히 복합적인 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알 수 없게 사실은 끊어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읽으실 때, 문장을 많이 끊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그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선생님의 진짜 뉘앙스만 딱 뽑아내면 그 나머지 부분들 사실 버리고 가도, 미안하지만 버리고 가도 그 흐름이 차라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제가 송구스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글쓰기 방식에서 몇 가지 태도가 한 문장에 그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김재현 선생님 말씀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변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강론화시켜서 비판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맥락에서 논점이 확실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선생님 글도 보이고 저희가 더 배울 게 있고 끌어낼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비판도 하고 강론도 아니, 따르고 물론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주어가 이제 그렇게 현대 한국 철학은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방 전후 시대에 해방 전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한 박종원과 신남철과 박치후가 해방 전후로 어떤 긴장 속에서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추적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그 점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규 선생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 애호, 형이상학적 지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내성외양 또는 우주와의 합의 그러는데 19세기 후반 되면요. 과연 그 용어가 오늘날 현대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마지막 유학자, 마지막 도가적 유학적 종합적 사상가이자 서양 철학 현대까지 다 고민하고 노력한 이규성 선생은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저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전에는 뭐 대충 보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글이 이제 우선 이래요. 저는 서문이 성실성과 충실성이에요. 서문이 이 책 전체 서문이 과연 왜 서문을 이렇게 썼을까? 성실성은 향내적 입장이고 충실성은 향외적 입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인 구분 가지고 아무리 현실을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접근 방식이 갖는 엄청난 한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있지 않은가. 글쓰기도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이제
장점이 있죠. 당연히 장점이 있지만 또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세부적으로 비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얘기는 자, 이 책을 이규 선생의 그 업적을 누가 얼마나 평가하겠어요? 문학사 쪽에서 하겠어요? 역사 쪽에서 하겠어요? 사회학 쪽에서 하겠어요? 자, 우리가 뭔가 사상사나 철학사나 할 때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이거를 이규 선생이 갖고 있는 넓이와 깊이를 갖추면서도 진짜 학계, 다른 학계 또는 일반인, 이건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은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뭐 개벽의 사상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동학에 대한 연구도 새로 많이 나오고 소위 토착적 근대 논의도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제가 그 개벽의 사상사 김선희 선생 맨 앞에 쓴 논문도 슬쩍 봤어요. 그런 논의까지 심지어 김수영에 대해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이러는데 과연 이제 이규 선생의 이런 한국 현대 철학사론이 거기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단 말이죠. 난 그런 게 좀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쪽 동의해요.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문제는 문제로서 뭐 개인의 사장마다 개인의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그걸 내놓고 논의하고 내놓고 비판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뭐 돌아가신 뭐 고인에 대한 우리가 뭐 예의를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글쓰기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조금 다른 문제로 더 나가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자면은, 사실 이규 선생의 이 한국 현대 철학사론을 쓰기 전에 이미 뭐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 한국 현대 철학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한철년에 그런 뭐 퀴즈 있었던 그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이게 어떤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승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은, 이런 게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은, 그 이전에 다른 이제 학자들이 찾아낸 것 없었는데, 백의성 또는 생애 철학과 관련된 연구들이죠. 뭐, 니체에 관한 이 한국 철학자의 연구라든가, 백의성에 관한 그런 연구들은 대체로 그 이전에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준 선생이 이 책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끌어들여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어 동학의 이도나 선생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으로 분석할 때도 내유성 이런 관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박민철 선생하고 이경 선생이 주로 이 책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 철학사에서 이 새로 발굴한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무튼 아까 김재현 선생님 여기 서양 철학자들을 배제하고 다시 재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신남철이나 박지우처럼 경성제대 박종호도 마찬가지고요. 경성제대에 들어가서 서양식 철학을 공부한 사람, 서양식 철학의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이제 최지우부터 출발하는데 최지우 자체부터가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지우나 이런 동학의 특징은 어쨌든 이 서학이라고 하는 서구로부터 들어온 종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명명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미 여기서 다루고 있는 철학자들 대부분은 서양 철학적인 방법론이나 그런 시각을 도입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병훈 선생이 정신철학 평가를 썼는데 이게 전병훈 선생께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전병훈 선생 책을 제가 읽고 싶었는데 번역이 안 돼가지고 못 읽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 필름대 임치호 선생님이 완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앞쪽에는 그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달고 있지만 뒤쪽은 전부 다 서양 철학자들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전경훈도 사실은 서양 철학을 최초로 다뤘던 유학자로서 아무튼 동서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학도 마찬가지고 유도라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다루는 김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종교나 유학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서구적인 충격이나 서구적인 학문의 영향을 뭐 일본을 통해서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직관적으로 다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서양 철학을 이 안에서 빼버린다면 이 책의 의미가 거의 저는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서양 철학도 뭐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서도 없고 문장도 두서도 없고 이야기도 워낙 많은 철학자들이 출연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게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아니 때문에 제가 다시 제가 왜 서양 철학자 논의 이제 1대1로 대비시켜서 이렇게 평행제로 대비시켜서 하는 논의를 길게 하는데 너무 쓸데없이 나 이 정도는 안다. 사실 그 왜 필요하냐 이거죠. 당연히 동학의 천주교 영향 있고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근현대 철학에 실제로 기독교는 논에 빠져 있거든요. 종교 굉장히 커요. 동학 종교고. 실제로 우리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상사가 뭐냐? 아니면 철학 사상사냐? 아니면 철학사냐? 철학사는 거의 학술사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철학사가 지금 있냐? 철학 사상사는 있을 줄, 이게 논란이 많은 거야.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 제가 지금 말하는 얘기는, 자, 한국 현대 철학사론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도 문제고, 근데 아까 모더니티는 나왔지만, 시대 구분도 문제고, 시대 구분을 왜 하느냐 하면, 시대 흐름을 그 시대 흐름을 사상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시대 흐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대와 현대 구분이 뭐냐? 논의가 없어요. 그냥 현대 철학사론이에요. 그리고 해방전과 해방은 논의가 없어요. 가장 사상은 기본적으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텍스트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철학자의 기질이나 사상의 기질이나 경험이나 교우관계, 뭐 신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사상가들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 이때가 조선 근대 사상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전생이 개화사부터 많이 했고, 조선 근대 사상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사상사는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오그라 기조, 그 엉터리 같은 지가 일본 사람으로서 아주 개괄적이고, 다 거의 동학에서 끝나고 대부분 최한계에서 끝났어요, 이제까지. 이제 이규 선생이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탁월한 업적이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제가 서양 철학을 빼자는 얘기는, 빼고 읽자는 얘기는, 빼고 읽으라는 얘기는, 빼고 읽어야 논지가, 이규 선생의 논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짧게, 어? 짧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 한국 현대 철학사론 아닙니까? 그죠? 한국 현대 철학론에 그 많은 콰인이 뭐 현대 서양 철학을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신납철 얘기하는데 저게 왜 들어옵니까? 누구야? 금세 아까 나왔던 지금 살아있는 막시스트 철학자 누구야? 이름이 그 지제 뭐, 지제. 아니 지적이 왜 들어와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지적 논의가 그러면 서양 철학 들어오려면 막스 얘기를 집어넣고 당대 일본의 막시스트 철학자의 논의를 끌어들어와야지, 영양사적으로. 그래야 해석이 되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 논의가 이게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냥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과연 한국 현대 철학사론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냐 이거죠. 난 별로 도움 안 된다. 따라서 서양 철학 논의를 과감히 빼고 읽으면 오히려 좀 어느 정도는 파악될 거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서양 철학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내 오늘 너무 말이 많아서 안 되겠네. 이제. 딴 분들 하세요. 박민철 선생님 좀 하세요. 박민철 선생님. 김대현 선생이 철학사를 보는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역사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기주 선생의 이 그런 철학 사론이라고 해서 말하기 좀 어렵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한국 철학사의 역사적인 여러 분들을 또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기준 선생의 이 글은 상당히 좀 구조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기준 선생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 뭐, 내성 외왕이라는 축이라든가, 또는 개인적 관심과 사양적 관심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축을 짜고, 그 축 속에 여러 철학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구조주의적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기준 선생의 이런 글도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하나의 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기준 선생이 이제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 내성의 측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외향의 측면보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철학에도 합리적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주의 뭐 진남치 이런 사람 같은 합리주의적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베르송 같은 비합리적인 이런 관점 이런 게 오히려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 김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장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규성 선생님이 남기신 이 논쟁적인 책은 사실 어 김선 선생님 말씀도 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이 책은 철학사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규성의 철학함을 보여주는 이규성의 철학을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텍스트로 이해하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쉽게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탁탁 걸리는 분이 없게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하나의 철학사 책이라고 본다면 이전에 그 선배 교수님들이 다 지적하셨던 이규성, 그러니까 지금 김지현 선생님도 계시고 이병수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박홍식, 뭐 이병대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다 하나가 있는데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환경에 따른 사상의 변화, 탄생, 변화, 굴절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다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역시 이것이 하나의 이규성의 철학함이라고 한다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게 이규성의 철학함이구나 또는 이규성의 철학 책이구나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 어 672쪽에 나와 있는 신남철 계속 얘기하시니까 김재 선생님께서 672쪽에 나와 있는 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구절이거든요. 672쪽에 같은 맥락에서 신남철이 중시한 제도의 변혁과 과학적 조직화는 이럴 때 이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과학적 조직화의 각주가 함석헌이거든요. 함석헌의 핵명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에 나와 있는 함석헌, 그러니까 과학적 조직화에서 신남철이 말한 과학적 조직화는 당파성일 거거든요. 좌익 진영의 그 이제 당파적 실천을 결합하자라고 하는 과학적 조직화 그런 맥락이고 여기서 말하는 함석헌의 과학적 조직화는 말 그대로 그때 6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조직화의 얘기를 할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설명 없이 신남철의 과학적 조직화와 함석헌의 과학적 조직화를 연관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걸 또 당신의 이제 표현대로 이런 조직화가 한계가 있고 뭐 내적 자각을 통한 이제 도구주의적 성격 완화, 그러니까 과학적 조직화가 도구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이상학적 내적 자각을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을 이제 당신의 철학까지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냥 차라리 함석헌 얘기를 없이 그러니까 뭐 신남철의
얘기했던 과학적 조직화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함석헌이 들어오면서 시대적 맥락이 한 3, 40년으로 막 섞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 부분 혹시 인용이 하는 것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인용이 예, 잘못될 수, 맞습니다. 이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인용 확인을 안 해봤죠? 그런데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 함석헌 얘기로 끝나시거든요. 함석헌 그래도, 얘기로. 그래서 이게 그래요? 왜 갑자기 신남철의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부분이 함석헌으로 다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과학적 조직화에 그 함석헌의 각주가 들어가고 이런 이게 맥락들이 있어서 좀 각주가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책에 626쪽 보시면 한번 보세요. 626쪽. 626쪽 보시면 그 앞에서 지적 얘기 나오고 뭐 지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616쪽 보시면 89주에 지적 앞에 책 돼 있거든요. 또 90도 지적 앞에 책 돼 있어요. 저는 이거 보다가 이번에 이게 뭐 지적이 뭐 이런 얘기 했어. 난 지적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지적이 뭐 그런데 이게 인용이 잘못된 거예요. 신남철 역사 철학 제가 그 해제 붙인 제가 낸 책 그 편지 신남철을 그 현대 철자법으로 풀어서 제가 해제를 붙인 책이에요. 그 책 쪽수예요, 이게. 신남철 역사 철학 274, 2899 앞에 있는 그 김전 해제 그러니까 38 앞에 책이에요. 바로 앞에 책. 이게 지적이 잘못된 거죠. 지적이 없는 거죠. 지적이 둘 다 없는 거예요. 40도 마찬가지거든요. 41도 마찬가지예요. 다 앞에 책이에요. 전부 다 앞에 책이고. 근데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적을 다루는 것 자체도 좀 제가 볼 때 말이 아니고 약간 그런 어떤 그 텍스트 하나를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경 선생님 나름의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붙이게 난 신남철께 잘못 인용된 게 아닐까? 함석헌의 글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의문스러워요. 그거 한번 찾아보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건 그러니까 신남철을 정리할 때 갑자기 함석헌이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의 설명은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을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당신의 철학함과 그 철학함의 그 특정 철학자의 철학함의 발전 어떤 그다음에 이제 굴절 이런 과정들이 잘 면밀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규성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뚝심과 어떤 그 고집스러운 어떤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외 합일이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주체들이 받아들일 때 받는 어떤 그 분열적 정서들 그것들은 아주 모르겠어요. 아주 무모할 정도로 그 고집스럽게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진 설득력이 그 시대적 맥락과 과연 적절히 호흡할 수 있었던가?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그러니까 좀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선희 쌤이나 딴 분한테 생각이 궁금한데 제가 바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경 쌤의 사고 방식은 동양 철학적인 유가적인 또는 도가적인 또는 불교적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는 서양에서 뭐 샤르댕이나 뭐 우주론적인 거 개체화 이런 건데 이제 그거는 적어도 관료제 그러니까 육아 지식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아는 그 수기치인이니까 가장 핵심이 그 수기치인적인 요소를 충분히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수기는 바로 향내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야말로 우주적인 흐름에 일치하고 그건 등의 황종이나 다 해당이 돼요. 19세기 중반 동학도 해당이 돼요. 최시영도 그렇고 최지호도 그렇고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민중적으로 부적을 가지고 외우고 하면은 그 어떤 구원의 맥락에서 현실을 참여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의 혁명적 힘으로 운동의 힘으로. 근데 이제 철학사적으로 우리가 철학사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이미 시대적으로 19세기, 20세기란 말이에요. 동화까지는 돼요. 그게. 자, 20세기란 것은 그래서 20세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더 이상 뭐 이렇게 내성외향적인 사고방식은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제야 선비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1970, 80년, 90년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규 선생이 강조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우주론적인 일치, 자와 우주론 일치, 이런 것이 진짜 금방 박민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건지 도대체. 예,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회의적이죠.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유학자, 형이상학자로서 유학적 형이상학자 또는 도가적, 불교적 동양철학을 다 묶는, 또는 하이데거적인 이런 거를 좀 영향받은 그런 면에서 뭐 조금 뭐 이해는 되고 충분히 알겠어요. 왜 그런가. 이 교수님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과연 철학사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을 할 경우에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여튼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네. 네. 저는 사실 이 책의 제일 큰 패착은 선생님의 별 쓸데없는 겸손인 것 같아요. 제목을 저렇게 지으셔서요. 저게 철학사가 아니잖아요. 철학사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애매하게 철학사론이라고 해서 철학사를 감싸는 당신의 논고라고 표현을 하신 건 맞는데, 사람들은 뒤에 붙은 론에 주목하지 않고 철학사로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한 현대 철학 해설서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건 철학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이규성의 철학론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뭐 동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양도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우주를 감당하는 개인 같은 건 의미 없어져요. 훨씬 더 세속화되고 현실화되고 과학적 세계관이 형이상학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형이상학을 끝내 붙들고 계신 이 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성,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본질로서의 어떤 형이상학적 측면을 철학이라고 이해하시고, 철학이 소고되거나 말소되거나 약화되는 시기에 마지막 형이상학의 시선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21세기 시선으로 포착해내려고 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을 끌어내고 끝내 못 버리시는 건 철학사적 관점에서 이게 유용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철학의 본질을 이 철학이 해소되거나 소멸되거나 마모되거나 약화되는 시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명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과해서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정말 19세기, 20세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서 자유, 뭐 내적인 충실성, 세계에 대한 성실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냐? 그러면 실제 그분들 그래서 그렇게 읽히지 않거든요. 훨씬 더 현실 세계로 내려오고 현실 세계의 담론과 정치 질서와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언어를 쓰고자 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최후로 이제 철학의 시대가 끝나가가 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이 책에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책은 철학사론이 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사라는 말을 끝끝내 넣으신 것은 당신이 하신 거게 내 목소리로 내 말을 하겠다. 내가 생각한 세계에다가 내 다른 학술적 자원을 넣겠다. 이걸 자임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끝내 중립적인 서술로 넣으신 거라 저는 그게 끝끝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성향에는 그게 맞으셨겠죠. 공감해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김 선생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형이상학자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준 선생은 그 합리주의적 현실적 관점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에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혁명을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세계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게 아마 이준 선생의 철학적 기본 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국 현대 철학가는 또 아마 그런 관점이 많이 또 녹아들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박인주 선생하고 이준 선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 많은 철학자들이 다루셨잖아요. 그런데 이준 선생이 제일 칭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서양 철학자, 서양 아니 우리 한국 철학사론에서 다룬 여러 철학자들 있잖아요. 뭐 최대호에서부터 현대까지 함석헌 선생에 대한 지면이 제일 길어요. 함석헌. 제일 함석헌 선생이 100페이지가 넘고 함석헌 선생을 제일 칭찬한 것 같아. 왜 한석헌 대학을 그렇게 칭찬한 건가요? 그게 선생님 시대적인 그 상황적인 그게 있어요. 그때에 딱 선생님이 뭘 하셨냐면은 그 CR 학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조남을 잊어버렸는데 그 서울대 선배셨던 분, 그 CR 운동하셨던 선생님, 저 이대 기독교학과 김경희 선생님 남편이신 선배님 아, 계시잖아요. 그래. 네네네. 그분이 잠깐만, 네네 박재순. 네네네. 박재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하셔가지고 그 시기에 그 씨알학회 회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07년, 8년, 9년 요때인데요. 이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원래 안 보셨던 것들인데 함석헌 공부를 그때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만 함석헌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서술식이랑 쓰셨던 지필식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상으로 제일 많아진 거예요. 그거 갖고서 세계 철학자대회 선생님 발표도 하셨었잖아요, 애기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서술의 양이 많아진 건 특별히 함석헌을 더 인정하셔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그 서술 분량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은 마지막에는 저희 돌아가시기 한 10년쯤 전에는 누구 얘기를, 김학림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정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 김학림이란 사람, 그 이제 중국의 분석 철학자고 프랑스에 알려져서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인용하는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죽도록 하셔서 저희가 그나마 그 윗대까지는 써먹을 때가 있겠다만 내가 정말 김학림은 내가 없다 써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안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시기별로 초점을 두신 분이 있지만 평생 누구를 더 특별히 인정하셨거나 뭐 그러신 하진 않아요. 한동안 나철 공부하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늘 대종교 얘기하시고 나철 얘기하고 뭐 나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기별로 좀 꽂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또 유일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특별하게 선별해서 얘기하신 분은 없어서 그 서술 분량과 선생님의 선호도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선생님 책 이규 선생님 책을 봤을 때 그 애정도가 느껴졌던 제 관점에서 느껴졌던 사람은 그 박종홍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맞아, 명시적으로 예, 신남철에 대해서는 유럽 중심적인 사상가로 하고 그 박종홍에 대해서는 동서 융합을 추구했던 사상가라고 하는 이 맞아요. 명확한 박정은 가치 맞아요. 예, 시선이 확실히 있고 더 밑에 이제 또 박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치우는 이유성 선생님의 그 톤에서는 안타깝다. 그럼요. 네. 예, 예, 그리고 되게 어 삶에 예, 대한 그런죠. 근데 그 안타깝다가 어떻게 조금 더 오버하면 바보 같았어. 그 선택이 이런 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신남철은 너무 고지식했어. 근데 오히려 박종훈 그래 잘했어. 이런 식의 그다음에 앞쪽에서는 이제 나철 그 대종교 사상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정기로 오면은 아무래도 박종훈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크셨던 그래서 느껴지거든요. 특히요 네. 이제 특히 근데 사실은 비정규적인 예. 수업 시간에 평소에는 박종홍 말씀을 거의 사실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박종홍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여받는 어떤 그 위상이라는 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대놓고 박종홍을 추구하셨다거나 뭐 이렇게 특별히 인정하셨거나 그런 말씀 거의 하지 않고 마음속에 굉장히 긴장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박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걸 늘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자리에서 박정훈을 칭찬하거나 박정훈 선생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거의 드물어요. 도리어 수업 시간에는 박정훈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정훈 선생님 마음에서 배우신 바고 추구하신 바인데 그게 글에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읽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겠지만 마음속에 선생님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박치우는 불쌍해서 좋아하신 거고요. 선생님 비극적으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한 깊은 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그 박치우에 대한 그는 심정적인 동의고 박종훈 선생한테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저는 그런 게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 맞아요. 박정훈 선생의 용어, 향외적, 향내적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성실성, 충실성도 중용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의 변증법에서 이 육아적인 심성의 그 내면적인 소위 말해서 향내적인 것을 이제 실존 철학 서양에서 이렇게 나눴고 향외적인 걸 그 뭐 과학 철학 막수주의 이렇게 나눴는데 누구야? 열한 박종훈 선생이 아주 서양 철학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좀 웃기죠. 사실은 열한 박종훈이 그 당시는 막 남한에서 최고였으니까 그 밑에서 직접 배웠었을 거고 몰라. 근데 그 영향이 대단히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도식이나 그리고 부정의 변증법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육아 사상을 가지고 그 과학주의라든가 그런 한계, 이성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는 확실히 그 있었어요. 열람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이교 선생님이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열람 선생의 영향이. 그건 뭐 세부적으로 이제 딱 텍스트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뭔가 쓰면 나오겠지만은 저는 확실히 그렇게 봐요. 예. 제가 좀 보니까 와 이거 뭐 열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예.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리고 좀, 느껴져요. 예. 끝나실, 예.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이규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한마디 안 하시다가 유일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면서 일본 사상사의 영향 관계, 일본 철학이 한국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것들을 너 공부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한국 현대 철학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본 아, 철학에 대한 영향사 이런 예, 것들을 예,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술자리 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예. 당신 이 책에서 사실 당신 그런 거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다음 네. 그 뒤에 나온 게 중국 철학하고 가셨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일본 선생님, 철학에 대한 연구도 하셨고 어떤 그 책의 집필객도 있으셨는지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저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그 책의 이 한자 철학서론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영양사를 짚을 때 중간에 너무 중요한 일본 당대나 일본 후대 연구가 빠져 있고 그냥 그 독일하고 뭐 이렇게 한국으로 그냥 곧바로 이식된 것처럼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이 완전히 사실은 일본 영양사를 그러니까 매개로서의 일본을 보면 김재현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뭐 일본의 평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정교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일본어를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배우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독일어는 그냥 뭐 누워서도 보셨는데 나중에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불어를 공부하셨거든요. 그 연구년으로 불란서 가시겠다고. 그때 혼자 공부하시다가 옆에 다른 선생님 같은 학교의 불문과 선생님 독서 선생으로 모셔가지고 과외 받으셨는데 어느 날 저희 술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뭐 불어로 뭔가 자막이 나오고 나온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거 뭐라고 하는지 뭐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거기서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공부하시고 적어도 어느 정도 듣고 읽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일본어는 끝내 안 하셨거든요. 그거 이제 뭐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일본에 관련된 것 중에 꼭 봐야 될 건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미키기요시 글을 책 하나를 선생님하고 2권 정도 뗐어요. 그때 슈트르론데 같이 그래요? 갔었는데 그 미키기요시를 제가 매일매일 읽어가지고 가서 선생님하고 강독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미키기요시 글이 1900 초반의 글이어서 옛날식 표현이 많아고 저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때 번역하면서 이거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번역을 내든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한테 별로 공부가 안 되는데 선생님 시켜서 하신 거라. 근데 어쨌든 필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얻으셨고요. 일본어를 안 하셨는데 아마 일본 관련돼서는 특별히 더 공부하실 계획은 없었고 쓰실 계획도 없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안 하셨으니까 뒤에 할 사람은 하기를 바라신 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범 선생님이 보실 때는 누가 제일 애정이 있는데, 그, 그냥 잡담처럼 얘기한다면, 저는, 그래, 이 선생님 글은 아까 김철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가 어렵긴 하죠. 다독성은 떨어지는데, 아무튼 목소리를 익히면 저는 너무 편하게 읽히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서 이 유성 선생님이 글 쓸 때 뭐죠? 이런 걸
누구한테 제일 쏟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나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량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나철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압도적인 존경심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 낯을 그걸 느꼈나요?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비극적인 결말 이런 걸 맞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도 같은데 나철은 또 어쨌든 뭐 장원급제 했던 그 마지막에 이제 유학자이기도 했지만 뭐 완벽하게 자기 집안을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나철이 보여줬던 그 근대 이 모던적 징후 중에 하나가 저도 저 자신도 주목하는 게 좀 단군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우리의 어떤 기원 이런 거를 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 굉장히 새로운 철학자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지적 기반을 완전히 버리고 그 새로운 전통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새로운 삼인신고나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뒤에 이제 일본이 그 문화 정책을 바꾸면서 그 대종교를 비종교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행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영웅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역시 느껴지거든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딱, 그, 자,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자기가 주제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주인 것도, 그다음에 자신의 정체성도. 네. 사실은 뭐 서일이나 이회영이나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이제 철학을 외연해서 다루기는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넣으셨던 이유도 마철하고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마철이나 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희, 이혜영 이런 사람들이 다 마철을 중심으로 놓고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는 아무튼 압도적으로 마철을 좋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철 좋아하신 건 숨기지 않으셨어요. 박정웅 좋아하신 건 숨기셨지만. 박종호는 제가 볼 때 좀 평가가 다른 게 절대로 그 감정적인 호감을 가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동서융합이라고 하죠.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개념적 융합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 전 박정홍이라고 보긴 보거든요. 실제로 일본, 조선, 그리고 이 독일, 이런 데를 왕래하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 직업 철학자로서 개념적 융합을 이렇게 시도했던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서양 철학자들 중에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 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이론적인 시도로서는 박정홍을 좀 선망하긴 했겠지만 인간적으로 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여기 일본 사람 전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몇 사람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게 니키 기요시랑 오찌무라 반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왜 니키 기요시만 등장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아까 김승희 선생 답을 듣고 내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무정부주의자 등장하죠. 고도쿠 슈시라고. 고도쿠 슈시도 있고. 좀 일본 철학 좀 언급은 돼요. 되는데 또 이제 주시는 본격적으로 그건 저걸 안 했지. 브로그로 최재우 선생, 최시영 선생이 또 다뤄졌을 것 같은데, 최시영 선생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읽으십니까? 당연히 네? 예, 따로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 출판부에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히려 그 책은 좀 이론서였던 것 같아요. 이론적인 논문 형태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최시용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따로 다룰 만한 어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좋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학 최시영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준 선생님 해석하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그거
누구죠? 이름이 왜 이렇게 동학사상 그 네, 해석한 동학도 꽤 보셨죠. 네. 동학도 꽤 보셨고, 뭐, 최재우, 최시영 다, 이도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학생이죠. 네. 동학 그 지금 보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도나를 동학의 어떤 중심 인물로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하필이면 이도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없나요? 그 최시영의 경우랑은 좀 반대로 최시영은 이렇게 글을 완벽한 게 좀 실수었거든요. 실제로 뭐 이렇게 글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도나는 압도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남겼잖아요. 시민 철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남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그 접근하시기가 좀 주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 연구로 그 서울대 역사학과의 허수 선생님이 그 아무튼 계속 이도나를 연구해서 그 이도나 결과물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접근하시기 좋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어쨌든 이규성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작업하고 비슷한 작업을 또 이도나가 하기도 했고 서양 철학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서 사상을 융합하려고 하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규성 선생님 관심을 아까 박정호랑 비슷할 거예요. 그 이도나의 입장. 네. 전에 허수 선생님이랑 같이 뭘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전공자시니까 다시 보셨는데 이 선생님이 해석한 부분이 당신도 생각 못한 부분을 포착해서 그냥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전공자 보시기에 틀린 해석도 있었겠지만 어떤 부분은 어쨌든 다른 관점에서 끌어다 놓고 뽑으니까 전공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끌어내시는 거죠. 이도나를 영적 코미니스트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자, 이제 기발한 오늘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우리가 전착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요. 네, 다음번에 몇 가지 우리 해야 될 일 일단 발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다음번에는 또 대종교에 대한 이름은 그게 아까 뭐 나처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 이건선하고 같이 만주에 가서 그 대종교 삼종사에게 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종교에 대한 이기동 선생의 관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그 김정철 선생이 다음번에 이제 그 부분을 발표해 주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 이 동학 문제를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동 선생이 이 이제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책도 쓴 것도 개인적으로 또 동학을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인 해석과는 좀 다르게 동학이 좀 해석을 해야 맞는데요. 동학에 대한 이기동 선생의 관심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든 선생의 사상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서양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도 있고 쇼펜하우도 있습니다만은 베르그송의 역할을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압도적인 부분이 베르그송의 철학에 영향을 받들고요. 이든 선생의 사상 가운데 베르그송이 미친 영향 이거를 좀 누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이 연호 선생님께서 전래지를 하시니까 베르그송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선생님이 그 베르소나 관련해서 여러 글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도나를 쓸 때도 아마 베르소 얘기가 많이 안 해놨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정리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들리시나 봐요. 잘 안 들리나요? 안 들리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닌가? 변호 스님 이병정 선생님 목소리는 좀 엉망 울려가지고 좀 안 들려요. 잘 안 들렸어요. 또 보고 가시는 네.
저거 볼까요? 예, 그거, 제가 그거, 음소거, 줌에서 음소거. 이게 마우스가 또 안 돼? 여기 음소거. 저기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네.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제안을 하나. 제안하세요. 우리가 이제 워낙 이교 선생님이 대작을 내놓고 많은 책을 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앞에 비전공자가 이렇게 주로 하고 저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얇게 좀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 일부러 이제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근데 저는 우리 김선희 선생이 중국 현대철학사론에 이걸 워낙 이것도 대작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김학림을 되게 좋아했다면서요. 이 선생이 김학림이 7장이거든요. 도형이상학과 이사검증의 지식론. 그 7장만 한번 읽는 김선희 선생이 보는 7장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선희 선생님, 그게 제가 사실은 그쪽 전공이 아니어서 저는 음. 중국 철학을 하신 분이 이걸 보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뭘 보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최근 연구도 계속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서학이니까 그쪽 관련해서 보고 있고 중현대 쪽은 제가 교정도 보고 했지만 또 수업도 들었지만 저 김학님은 제가 도망 다녀서 잘 안 듣고 그래요? 너무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중국 현대 철학을 저 한철현 선생님들 중에 중국 현대 철학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대 철학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여기 참여를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이. 아니, 불러와서 하셔야죠. 이병철 선생님이 오셔야죠.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내나 한국 현대철학사론만 하고 앞에 쭉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한철의 마지막 현대 신유가 전공하고 관련해서 책도 내고 그러신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답을 하시고 또 읽으신 걸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학님만 이건 아니, 워낙 방대해서 김학님은 좀 나중에 하시는 게 맞고요. 처음에 거기 포우라니, 방동민 이런 사람들 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현대 신유, 네네, 풍우란을 한번 하면 좋겠어. 풍우란. 네네, 방동민은 라고 하는 아까 네. 베르그송 영향을 많이 받고 생철학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풍우란을 가지고 한번 하든가. 방동민은 따로 구분을 안 했거든. 한 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양수명, 네. 종백화, 장단도 있고 웅술력.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퇴임하시고 하신 공부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좀 그게 비판이 됐든 의미 부여가 됐던 중국 현대 신유가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사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김학님보다는 저도 풍우란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풍우란 서양 철학도 잘 알았고 콜롬비아 가서 공부를 했고 이 사람 글을 보면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하고 문제의식도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안에서만 좀 한번 중국 후기 이 말년의 저술 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대하기 때문에 풍우란만 가지고 6장 어느 한 분이 발표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하시면 되겠네. 오늘 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잘 들려요, 잘 얘기하기 들려요. 나중에 제가 메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정확히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죠. 날짜를? 다음번 우리가 날짜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정도 우리가 한번 하니까요. 이번이 10월 달이니까 원래 마지막이네요. 12월 달에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2번째 금요일에 하는데 그날이 어떻게 되나요?
다들 어떤가요? 지금 8일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12월 8일인가요? 15일 넘어가면 또 12월 8일이 되는데요. 네네. 괜찮나요? 12월 8일 아니면 12월 15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들 괜찮나요? 12월 8일 괜찮습니다. 안 되면 손 들어보세요. 발표자 좋습니다. 사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발표자 사정이 12월 8일로 오후 4시니까요. 오후 4시에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얘기는 제가 우리 사이트 뭐죠? 카카오톡 있으니까 톡으로 메일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정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가 오늘 막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네요. 하셔야죠. 아닙니다. 하셔야죠. 얘기를 위해서 그럼요. 활발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네, 그럼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